네, 전해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앞으로 되면 오 시장의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상실형에 대해서 야당 유죄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면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로 다시 따져야 한다며 공정함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1심에 대해서 시장직 상실형은 사필 규정이라는 서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심 선고로 본질이 명확해졌다.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이 입증된 것이다라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저희가 양당의 입장을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세훈 시장이 벌금 1,000만 원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우선 이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르게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 합치의 쟁점을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 대납 사건이라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이유가 절시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도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의 묵인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가 판결문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는 각 국면에 대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과 사실관계를 둔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판결문이 또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좀 이어질 텐데 일단은 이 사건의 시작은 명태균 씨의 이제 진술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진술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결국은 재판부는 좀 과장과 허위가 있지만 이 정황들이 좀 객관적으로 맞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명태균 씨는요. 지금 여러 재판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요. 이와 반면에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는 또 무죄가 항소심까지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재판에서도요. 재판부에서 초반부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진술이나 증언 가운데 모두 다 신빙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과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전의 재판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부 허황되어 있다. 일종의 허풍과 같이 본인의 어떤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적어도 다른 객관적인 사실들에 부합해 봤을 때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오늘 유죄를 선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판부의 좀 사전의 힌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를 보자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오세훈 시장의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5회 정도는 실제로 의뢰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지도 받아들여졌고 이 중간에 이 사업가는 비용을 대납해 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다라는 판단, 결국 유죄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아직은 1심이지만 정말 뼈아픈 결과지를 받아들여졌다 생각이 됩니다.
법원의 양형 이유를 보면 국회의원과 시장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시장직 상실령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그 금액을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론조사 제공 자체가 정치 자금이 아니라 비용 대납 금액 자체가 정치 자금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르게 정치 자금을 받는 주체는 오세훈 시장이고 정치 자금을 주는 주체는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한정 씨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그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강철원 부시장에게는 300만 원이 선고된 반면에 정치자금 제공자인 김한정 씨에게는 그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고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 대납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원회라 하더라도 후원에 기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비용 대납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비춰보면 유죄가 선고되는 이상 당연퇴직 사유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무죄 판결을 끌어내지 않는 이상은 당연퇴직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결국 항소할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쟁점은 결국은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대납을 한 것이고 자기는 연관성이 없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 선고 직후 나와서 언급한 내용을 보자면요. 항소심에 임할 어떤 태도라던가 항소심의 전략을 이미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부분은 명태균 씨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진술에 의존한 판단이었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걸 비추어 보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낸 것일 뿐 본인은 전혀 연관된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 계속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1심에서요. 이미 5번의 여론조사에 대한 그 의뢰 공표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 5번 모두를 무죄로 만들어야 된다는 굉장히 좀 부담이 가는 위치에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항소심에서는요. 이건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지 본인이 직접 어떤 지시한 내역 같은 부분은 구체적인 물증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추가로 함으로써 또 새로운 진술 같은 부분을 또 이끌어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소극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위치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1심 판단을 공격해서 깨부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항소심에 임하는 그 자세 역시도 소극적인 방어, 저는 몰랐어요 취지가 아니라 알 수도 없었고 저건 저쪽에서 알아서 벌인 일이라는 점을 좀 공격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2심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쟁점들까지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저공사업체 선정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늘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조사에서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김 씨의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김 씨 조사는 오후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지 150쪽을 준비한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친분 있는 업체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의 물품을 왜 받았는지, 21g의 관저공사 수주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행안부 예산이 21g에게 줄 공사비로 불법 전용되는데 김 씨가 관여했는지도 물어볼 거로 보입니다. 김 씨 변호인은 출석에 앞서 관저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적 없다며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이 저혈압 증세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앞서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오늘 소환과 관련해 관저공사 업체 선정 특혜 의혹만 해도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후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김 씨를 추가로 부른다는 입장입니다. 부실감사 의혹의 핵심은 감사원이 21g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 등 없이 공사 수주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데요. 결국 부실감사 의혹 수사의 칼끝도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지시에 따른 건지로 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은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도 김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돼 정치권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훈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세훈 시장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되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 1심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지난번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명태균 씨를 법정 구속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전혀 본인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이 주변 인물들의 범죄로 볼지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증언이 없는데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땐 유죄로 선고되는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 증언과 간접 증거만 가지고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판결문을 다 입수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법정에서 나온 내용을 저도 좀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후견인 그러니까 지원자로 알려진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여론조사 대납을 했다는 그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강철원 씨 그러니까 오세훈 씨 측근 인사하고 그 두 사람의 또 벌금형 같은 경우는 불과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는 거의 애매모호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특히 정치자금법에서. 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그런 여론조사 비용을 실질적으로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도록 지시했거나 거기에 또 가담했거나 거기에 또 연루되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나 시점, 대납 성격, 그리고 전달을 받았거나 인지한 그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강철원 씨와 후견인 그 김한정 씨 간에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뒷받침해서 오세훈은 결국 명태균에게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대납 그 의혹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 구조로 간 건데 저는 이런 정도면은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비록 정치자금법 지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시장직이 이제 날아갑니다만은 항소심에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이제 그 후원자 간의 명태균 간의 그런 어떤 거래의 독자성을 갖다가 또 입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론조사 그 결과물이 결국은 대가성이라든지 정치 자금성의 어떤 성격이 없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증빙을 하고 또 입증을 한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오늘 1심 선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사실 여러 재판에 등장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또 김건희 씨는 무죄가 선고됐잖아요. 2심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 명태균 씨 역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태균 진술 일부에 과장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 정황의 한정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구속되는 사유 아닙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범죄에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할 텐데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일차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강철원 씨하고 명태균 씨 쪽하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객관적인 자료가 일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후견인이라고 하는 김한정 씨가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자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누가 냈다. 그런데 김한정 씨는 개인적으로 출마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볼 때는 판단을 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사안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결정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명태균 씨가 본인한테 불리한 사실, 왜냐하면 본인도 같이 위법한 행위에 관여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법원 판결 보면 당시 나경원 경선 후보에게 열세였던 여론조사가 나왔었고 또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1심 선고 이후에 이제 밖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직접 증거는 없이 그러니까 이제 감젓 증거로 정황을 가지고 이제 증거로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10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5차례는 이걸 갖다가 유죄로 인정하고 5차례는 또 무죄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이게 나이스한 어떤 그런 판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제가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항소심에서 다툴 볼 내용이고 특히 이제 핵심 정인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 이건 탄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너무 많다. 특히 그 명태균 씨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특히 일관성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또 어떤 그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앞으로 이제 탄핵으로 이렇게 가면은 1심 판결을 또 번복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최초의 5선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 위기에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령을 선고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단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결과라며 사필 규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로써 더는 구차한 변명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날선 조언도 남겼습니다. 개별 의원들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잇단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선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며 항소는 포기하고 벌금이나 납부하는 게 속죄의 길이라고 적었고요. 박범계 의원도 명태균의 확신이 맞았다며 시작은 호랑이를 그리는가 싶더니 끝은 고양이 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결국 거짓에 능한 사람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도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결과로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욱이 1,000만 서울 시민의 지지를 받은 서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고 있다고 뼈있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외적으로는 아직 1심인 만큼 상급시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지만요.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수성해냈던 서울시장이니만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공직상실령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자 참담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친 논쟁이 표류하는 상황 속 이번 판결로 개혁 쇄신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의 당내 입지가 어떻게 재편될진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 듣고 오셨고요.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오세훈 시장, 오늘 법원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재판에서는 여론조사 대납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여부가 중요했는데 결국 알았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여론조사였으면 본인 모르게 실무진들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된 건 5번입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알고 있었을 거고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일부는 공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가 있었던 사이여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관계를 생각할 때 명태균 씨의 진술하고 무관하게 오세훈 시장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충분히 알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김한정 씨가 돈을 입금한 내역은 김한정 씨 입장에서는 누군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명태균 씨한테 돈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강철원 씨하고의 오세훈 씨하고의 관계, 또 강철원 씨가 여론조사 문항까지 같이 논의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충분히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그 이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재판 기록을 봐야 될 텐데 이게 오세훈 시장은 모든 게 이제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의 진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법원 재판부가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그 외의 증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 단순히 정황 증거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벌금 1,000만 원 선고 아직 1심 판결입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가려면 오세훈 시장이 넘어야 할 벽이 있을 텐데 단지 뭐 비용 대납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걸 넘어서서 내가 사기 공갈의 피해자다. 뭐 이 점을 좀 피력해야 하는 문제도 당연한 있는 거죠.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 위반 시 이게 보통 이게 대법 판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같은 대체적으로 뭐 현직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뭐 여기에는 뭐 장관이 돼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오세훈 씨처럼 서울시장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서울시의원, 구의원 뭐 이렇게 워낙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대납자하고의 어떤 공모 관계나 인지 여부가 엄격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대법에서는 무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법원의 핵심 법리적 그 판례 기준이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에서 한 건데 특검에서 이제 분명히 간접적으로 강철원 씨나 또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후견인 씨, 김한정 씨가 이제 강혜경 씨에게 돈을 보낸 그 사실 그런 거는 존재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오세훈 씨가 관여되거나 오세훈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증 거래가 주고받은 사실을 이게 특검에서도 입증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그 증명 책임이 분명히 앞으로 이제 항소심이나 또 대법에서는 그게 다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제3자 이제 기부 대납 시에는 정치인의 승인이라든지 인지가 있었느냐 이건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야 이제 유죄가 확정되는 건데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인 유권자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그 한마디로 선택권은 존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을 그래서 대법에서는 상당히 판례를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세 번째 내용이 이제 필요한 공범관계에서 이제 그런 무죄 연쇄 적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 기준을 보면은 이게 정치자금 기분자와 수수자 같은 경우는 대립적 공범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자금을 준 사람이나 대납한 제3자가 유죄로 이렇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법 판례상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에 맞춰서 기부 행위를 한 사람의 범죄 성립 여부도 분명히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지금까지의 대법 판례 그 기준을 가지고 1심 뭐 이 선고 내용을 탄핵해 들어간다 하면은 충분하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피해서요.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1심에서 직상실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만큼 긴장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633 법칙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내년 1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내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다 나와야 되는 건데요. 물론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원에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정에서의 공방이 있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것이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지만 정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오세훈이 알았다라고 인정할 거냐 이런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릴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법원에서 나온 사건 설명 자료를 쭉 보면 이 10가지 이 여론조사 의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명태균, 강철원 간의 만남이 언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건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건 아니고 결국은 오세훈 시장은 계속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주장만 할 거고 특검에서는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진술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633 기준대로 재판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재판부가 오늘 재판을 녹화 중계를 허용했었는데 조금 전 선고 내용이 지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고 오시죠. 오늘 낭독하기 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 피고인들 일어나세요. 오세훈 피고인에게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그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단연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성으로 참작합니다. 실제로 피고인 측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정황들도 나타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을 했지만 자신에게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뒤에서 김한정 피고인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구도는 후원자인 김한정 피고인과 오세훈 피고인 사이 당시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달리 대가관계라든지 청탁성 명목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강철원 피고인에 대하여 오세훈 피고인의 선거 캠프를 총괄하면서 의뢰 발표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소개해주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최측근으로서 범행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가담을 했고 오래전 부패 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나 명태균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 조작 지시 조치는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결과에 대한 조사나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점, 여론조사 및 대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향수한 지는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김한정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치자금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모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명태균과 나는 통화 녹음 파일 전부 삭제하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을 계속 자극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후원자로서 오세훈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을 뿐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한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아닌 점, 기부 범행에 관하여 청탁성 명목이 결부되었다거나 개인적 대가를 기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일일 완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오세훈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 피고인 강철원 김한정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간합을 각 명한다. 선고 마치겠습니다.
네. 2026년 7월 오세훈 22일 시장에게 서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는 재판 화면, 저희가 녹화 중계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이 만약에 벌금 1,000만 원형이 내년 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만약에요, 이럴 경우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2030년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오세훈 시장은 뭐 보수 잠룡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대처를 해도 크게 해야 되죠. 지난 6.3 선거를 통해서 12대 4의 엄청난 참패를 가져왔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또 합리적 어떤 성품과 또 서울시정을 앞으로 이제 잘 이끌어 간다면은 다음 보수 진영의 2030년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그 유망한 어떤 그런 여건에 처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항소심에서 이걸 갖다 뒤집어 내지 못하고 또 대법에서 이 판결들이 확정이 된다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정치자금법은 가령 집행유예 이상이면은 이거는 10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벌금형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으로서는 2030년 대선에 출마할 기회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런 일은 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정치인은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또 기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위기를 또 얼마나 또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흔들린 어떤 서울시장이 있다면은 그 위기는 이제 본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굳하게 천만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믿고 또 이제 도시경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지금 주거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이재명 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간다면은 뭐 그러면서 이 633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굳이 내년 2월까지 대못을 박아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라든지 정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심을 뭐 선고 내용을 탄핵해 들어간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선거 결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른 주제에 이어가겠습니다. 필패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시민 작가가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또 한 번 날을 세워서 파장을 일고 있는데요. 유 작가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뉴 이재명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라.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시민의 약발이 강했는데 지금은 약발이 떨어졌으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암 진단을 하고 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못 버티잖아요. 너무 과도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 이재명 정부가 필패하게 바라는 인전 기후제식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이른바 재건축론과 필패론에 이어서 어제는 어물쩍 썩은 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발언이 과감한데요. 왜 유시민 작가는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뭐 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유시민 작가는 다른 이슈가 아니라 이 검찰 개혁을 최종적으로 잘 완수해내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갈까 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다른 정치적인 뭐 욕심이나 당대표 선거나 저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는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봐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를 작년부터 계속 내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의심이잖아요. 네. 의구심이고 추정되고 이런 발언이 부분이라 너무 세고요. 예, 그렇죠. 표현 자체도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데다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특정 의도를 갖고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라고 했다면 오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죠.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하고 가깝게 뭔가 다른 모종의 음모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유시민 작가나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비판들이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과도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 법안 처리가 되면 다 정리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는 팩트가 명확하게 틀리는 데다가 추정도 틀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마 이제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호소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런 과도한 표현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것일까? 이게 전당대회 때문 아니겠느냐? 정청래 전 대표를 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양진영 민주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핵심 인사가 그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직설적인 독설을 쏟아붓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과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정치 행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유시민 작가는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새로운 뉴 이재명 그 트렌드를 만들어가면서 정치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노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시점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는 이걸 짚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이나 당을 또 지배 개입하는 이 방식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검찰개혁 의지나 또 참모 정치를 비판하면서는 이거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다. 좀 전에 김한정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뉴 이재명 세력의 이제 이런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기존 민주당의 강성 지층의 이 노선은 걷어차면서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 심지어 합리적 보수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 총선이나 다음 2030년 정권 재창출까지 이어가려고 하지만 그건 웃기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지금 그 방식은 절대 권력이 하는 방식이고 절대 권력은 부패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그 비유를 이제 뭐 어물전 이야기도 하면서 썩은 생선, 썩은 냄새 난다. 이런 표현까지 동원한 건데 이건 제가 봐도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걱정은 됩니다. 비린내를 넘어서 썩은 내가 날 수 있다. 민주진영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유시민 작가. 오늘과 내일 또 방송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도 검찰 보안 수사 폐지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완전 폐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된 가운데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징계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민주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원칙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보안수사를 완전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 등을 실질화하는 가닥으로 방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법여권 법사위원들은 연일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문제는 법력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도 맞물려서 당내 파장을 불러오고 있죠. 예, 유시민 작가가 어젯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해 이 검찰개혁이 지체되는 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비판도 제한도 하지 않으면 어물전은 다 썩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는 SNS에 헛 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거라며 동지의 언어에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심플하다며 검찰개혁 1인 1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통령으로까지의 역사 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송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 전대 개입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고요. 송 의원도 연초 통일교 신천지 특검의 무산 배경을 살펴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신천지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말하라며 구태 정치를 강력히 응징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내부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윤리위 결정 내용 나왔습니까? 일단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 결과 구체적인 징계 대상을 설정하진 않았지만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안건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당 운영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비판 행위를 한다면 징계할 수 있다고 한 건데요. 이 관련 기준 마련으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현재 1호 타깃으론 야당목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부의장을 겨냥해 낙선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에 육선 조경태 의원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운 진종호 의원 등 친한계들이 우선순위에 올라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한과미래는 윤리위가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에 입구가 돼선 안 된다고 거듭 우려의 뜻을 표했는데 향후 진행에 따라서 이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2조 6천억 원 넘는 순매수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엔 5% 이상 급등하면서 4일 만에 7,000선을 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환웅 기자, 코스피가 장 초반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흐름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에 힘입어 장 초반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급격히 줄면서 0.7% 오른 6,79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5% 오른 7,052로 출발해 5% 넘게 올라 7,100선까지 올랐습니다. 7,000선 탈환은 나흘 만이었습니다. 개장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됐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 2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9%까지 장 초반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해 삼성전자는 1%, SK하이닉스는 0.2%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은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이었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기관과 개인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5% 상승 출발해 780선에 올랐지만 0.3% 내린 751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은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3달러대까지 상승 중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후반과 1,480원대 초반을 오가다
1,48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예탁 증서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 증가와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영향에 다행히 환율이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가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성과급 제도가 1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생산직으로 이뤄진 SK하이닉스 전 임직 노조가 어제 충북 진천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사측과 집중 실무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날 사무직 노조도 사측과 교섭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시작된 본교섭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의무 지급하는 방안 등 성과급과 관련한 새로운 안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대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쿠팡 이슈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김 장관의 발언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미국 출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 정가에서 문제 제기된 쿠팡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측의 오해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설명해 왔고 한미 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릴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미국의 반도체 팹 건설 압박에 대해선 기업의 전략적 투자 판단의 문제라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특히 미국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 10%의 부과 시한이 오는 24일로 종료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장관은 이미 미국 상무부에서도 한미 양국의 이익의 균형이 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인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과 남미 3국 순방에 나선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를 잇따라 방문을 하는데요. 미국에 방문을 해서 엔트로픽과 오픈 AI, 엔비디아, 브로드컴 CEO와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함께 AI 서밋에 참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비전의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대한 소식입니다. 모레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과 남미 3국을 순방하는데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글로벌 AI 리더 등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순방 일정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며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과정에선 자신들과 한국 자회사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낸 원고와 쿠팡 본사 측은 최근 재판 관할권을 둘러싸고 서면 공방을 벌였습니다. 쿠팡 측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 자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별도의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본사나 김범석 의장이 한국 자회사의 보안 대책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쿠팡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수준의 공식 보고서까지 발표했습니다.
time,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정치적 보호가 필요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앞세웠지만 법적 책임은 한국 자회사에 모두 떠넘긴 셈입니다. 원고 측도 쿠팡 측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자회사를 그룹의 핵심으로 공시하고 본사 임원을 임시대표로 파견한 점을 들어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증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뉴욕 법원은 오는 9월 집중 심리에 나설 예정이고 별도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5선을 수성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 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조금 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선고 결과와 양형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단연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기자, 공소사실 전체가 모두 유죄가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18일까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5번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인 10차례 여론조사 의뢰의 절반을 인정한 겁니다. 또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부시장도 공모해 범행에 미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대납한 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3차례 여론조사가 인정된 배경에는 당시 정치 상황도 고려가 됐죠? 네, 재판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명 씨와 만나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당내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내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김 전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접근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진 3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동기와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강혜경 씨에게 1,000만 원을 입금했을 때 명 씨는 물론 강 씨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였던 점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씨가 이를 입금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양 기자, 이렇게 3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 말고도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가 더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4번째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봤습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의 도움으로 전국 언론사인 머니투데이가 명 씨의 조사 의뢰자에 추가될 수 있었고, 당시 김한정 씨가 550만 원을 입금한 뒤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이 이에 항의했고 머니투데이가 공표 언론사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네 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 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와 명 씨와 강전부 시장의 사이가 틀어졌고 그 무렵부터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요청으로 명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임 기자, 오 시장은 선거 직후에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오 시장은 선거 직후 직접 취재진 앞에 서서 선거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오늘 5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납득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10개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명태균 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유무죄 판단을 내려줬다는 건데요. 다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나온 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의논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 시장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1심에 대한 항소 여부와 함께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인데요. 이 시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당산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결국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했고 또 대납도 인정을 다 한 거죠. 예, 큰 줄기를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특검이 주장한 3,3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인정이 됐고 여론조사는 이제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한 반 정도가 인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법원은 그 특검이 주장한 핵심 뼈대, 즉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김한정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 사실의 핵심은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전부 믿지 않으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같은 명태균의 극적인 진술들은 전부 배척을 했고요. 대신 카카오톡의 대화, 시간, 그리고 입금 시점, 이런 여론조사 실시 시점 같은 디지털 기록들의 조합, 즉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명태균의 진술 없이도 유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라 지금 명태균의 뭐 거짓말을 어떻게 믿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판결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설시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좀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앞서서 주장하기로는 후원자인 김한정 씨, 이 사업가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그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대납을 한 것이다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큰 틀에서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런 그 명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부는 오늘 3가지 축에서 그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 2016년, 18년, 20년 선거에서 연속으로 낙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게도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성 가산점도 10%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경선 방식이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로 확정되자 일반 시민 지지에서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공표 여론조사로 증명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 이것을 동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사실 판결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인데요. 2021년 1월 22일 오전 11시에 나경원 의원이 박영선 대결에서 오세훈보다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명태균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 달간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못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날 바로 조사를 재개한 거죠. 따라서 재판부는 이 타이밍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김한정 씨가 돈을 낼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강조한 점인데요. 2월 1일 날 김한정이 강혜경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했는데 당시에 김한정은 강혜경은 물론이고 명태균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낼 이유가 보통이 없죠. 따라서 재판부는 오세훈 측 요청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요. 나중에 확인된 김한정 본인의 통화 녹음에서 오세훈이 몸을 사리니까 내가 만난 거야. 라는 발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고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 사이에 오세훈 시장이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오세훈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 것인가. 결국 이게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보통은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년 1, 2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런 전망도 있지만 사실 이런 선거 사건에서 길게는 2, 3년도 걸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시장직을 잃게 되겠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사실 형이 확정된 후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즉 쉽게 말씀드리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 부분이 더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이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특검의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법원에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확보하고 끌면서 재판을 진행할지를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반면 특검도 지금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분명히 항소할 건데요. 제가 오늘 판결문을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제 주요 사실로 무죄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두 쪽 다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그 기간도 가늠하기가 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구형, 이제 재판부에 요청하기로는 징역형이었단 말이죠. 1년 6개월인데 지금 벌금형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무엇이 형량을 좀 가늠하게 될 쟁점이 될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건은 명태균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선고가 난 사건인데요. 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배척할 것들은 확실히 배척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들에 대해서는 채택을 해서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한 공방보다는 이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증거에 대해서 범죄 사실의 입증 사실이 얼마나 입증이 될지가 공방의 핵심이 될 것 같고 법원에서도 법원에서도 지금 사람들의 진술보다는 타이밍과 아까 말씀드린 동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여러 재판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관련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재판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가 그런 논리에 따라서 유죄 판단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 따라올 그런 재판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이전 재판부에서 유죄가 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도 그럼 유죄의 심증을 굳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한 판단이 영향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또 절대적으로 미치진 않는다. 그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내일 모레 재판 결과, 선고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이제 대법원 이제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이제 요 이슈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1, 2심 전부 무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사실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네. 판례로서 하급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내일 모레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오늘 2심 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절대적인 뭐 영향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같은 재판 그 부는 아니더라도 같은 법원, 다른 법원에서 선고한 것들도 사실 판사들이 그 부분을 다 참고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 보고서를 쓰든 논문을 쓰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재판이 또 내일 모레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일 모레 선고는 또 어떻게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세훈 시장은 선고가 난 후에 새빨간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보고 난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앞서서도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 왜곡죄로 특검을 고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법 왜곡죄로 이제 고소하겠다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 같고, 그런데 오늘 이제 유죄가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렇게 고소하기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던진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말했듯이 명태균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꼼꼼히 보시면 예. 명태균의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되는 진술들은 대부분 배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직접적인 진술보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로 인해서 나온 카카오톡의 내용이나 그런 전화에 대한 시점, 그 객관적으로 디지털 증거로 확인되는 명태균 씨의 진술들만이 증거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명태균의 거짓말로 인한 판결이다, 이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으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예. 2심에서도 이런 명태균 씨의 진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증거와 본인의 동기 그리고 타이밍 간에 이제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증거를 깨트려야 다시 무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오세훈 시장 사건에 연루된 이제 또 다른 두 사람이죠. 사업가 김한정 씨 그리고 강철원 전 정부 부시장에 대한 판단도 나왔는데 맞습니다. 각각 이제 3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 건데요. 강철원 전 부시장은 이제 벌금 300만 원이죠. 오세훈 시장의 20년 최측근이고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는데 판결문을 보시면은 공표용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섭외해주고 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수정본을 전달받는 등 실무에 관여했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종범의 성격이 오늘 인정을 받아서 300만 원이 됐는데 감경 사유도 있었지만 오래전에 부패 범죄 징역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오늘 유죄가 나온 것 같고요. 예.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인데 실제로는 2,100만 원을 낸 사람이죠. 사실 예. 그래서 죄질이 더 안 좋기도 한데 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후원자로서 움직인 것이지 뭐 본인이 먼저 주도하거나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제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김한정 씨는 뭐 그동안 내가 궁금해서 그냥 받아본 것이다,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마지막에 양형 이유 설명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단연간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면서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 그래서 직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뭐 시장이기 이전에 변호사 경력도 있고 실제로 예. 변호사죠. 오늘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묵시적 의사 합치 부분입니다. 예. 따라서 재판부도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인 점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부분도 본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청탁을 할 때 의사를 합치할 때 제가 뭐 여론조사를 부탁드린다. 그럼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되겠죠. 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것은 이런 말을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다. 그 정도는 서로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받는 그런 관계다. 이런 것이 성립한다면은 묵시적 의사 합치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뭐 눈빛만 봐도 통한다. 이런 말을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명시적인 약속 없어도 이번 사건에는 암묵적 합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일반인보다 좀 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적용됐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률적인 이론을 잘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도 사실상 이런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자체도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징역형이었고 지금 오세훈 시장의 선고 결과는 이제 벌금형이잖아요. 오늘 이제 양형이유에서 덧붙인 부분은 다만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지시나 사주는 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덧붙였는데 이런 게 좀 첨삭이 됐을까요? 예, 사실 뭐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사실 이런 사건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징역형이면은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되지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부탁한 적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지만 당선 무효형, 즉 오세훈 시장을 공직에 둘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00만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에 버금가는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징역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뭐 뇌물죄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더 죄질이 나쁜 범행에 해당해야 사실은 징역형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정치자금법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많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은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은 항소심에 가서도 이것을 뒤집으려면 거의 모든 유죄 사실들을 무죄로 바꿔야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1000만 원 선고는 그렇게 낮은 선고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5년간 박탈이 되고 2030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형량의 선고 의미까지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충남 아산과 천안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가 물에 잠겨 고립된 운전자 등 8명을 구조했고 주택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피해 신고 4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산 영인면과 인주면에서는 비 피해로 이재민 19명이 발생해 인근 교회와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대피했다가 일부 귀가했습니다. 강원도 영월 주천강에서는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이 수색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실종 지점으로부터 3.7km 떨어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화신교 인근 숲풀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조사를 거쳐 닷새 전 주천강에서 실종된 45살 A씨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중부는 산발적인 호우, 남부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네, 같은 장마인데도 경남은 가뭄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비 예보가 없어서 장마 종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서해에서 다가온 비구름대가 또 중부에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새벽 한때 충남 아산에는 1시간에 62mm, 경기 안성에도 시간당 5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중부에는 연일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며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은 가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 가뭄 지수는 보통 수준까지 올라섰고 댐 저수율도 곳곳에서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일부 댐은 가뭄 심각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중부는 연일 폭우, 남부는 폭염 속 가뭄까지. 극과 극으로 엇갈린 올여름 장마도 점차 끝을 향하는 흐름입니다. 중기예보에 다음 주 내내 전국에 뚜렷한 비 예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 아직 장마 종료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일본 동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연결이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찬 공기나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기압계가 다시금 변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주 후반에 기압계의 변화를 조금 더 확인한 뒤에 장마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마 종료 여부는 다음 주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기간 하루 평균 614만 명이 이동할 전망인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이용해 휴가지로 출발할 경우 8월 1일이 또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는 2일이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올여름 휴가철 이동 예상 인원은 하루 평균 614만 명.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휴가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86%가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출발은 이번 주말인 오는 25일부터 31일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여행지로는 동해안권을 가장 선호했으며 남해안권, 수도권 순이었습니다. 이동 시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에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3만 대 증가한 543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가장 막히는 날은 8월 1일, 귀경은 2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1일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 걸리며 강릉까지는 4시간 5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대책 기간 고속도로 16개 노선 59개 구간에서 갓길 차로를 운영합니다. 설 명절 이후 개통한 일반국도는 9개 구간 65km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잦은 만큼 기상이변 대응태세도 강화했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45곳의 진입차단 시설을 14곳에는 대피유도 시설을 운영합니다. 지하차도 최대 침수심 기준도 15cm에서 5cm로 강화해 특보 발령 시 즉시 통제에 들어갑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네, 이를 앞두고 지난주 각 부처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정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급 부족과 전세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값은 75주째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준비 중인 이른바 최후의 수단인 부동산 증세 카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가 유력합니다.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세제 개편 전 국민 생각을 듣기 위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마련된 온라인 의견 수렴 사이트. 4천 건 넘는 제안들이 쏟아지며 관심이 뜨거운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의견들이 눈에 띕니다. 값싼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고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내고 있다며 과세 기준을 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항의와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갑작스럽게 빡빡해진 대출 한도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줄지었습니다.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로 묶여 무주택자여도 서울에선 집을 살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 주택매매 계약을 마쳤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는 호소 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지금은 이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만 갖춘다는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과 향후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폭발로 터널이 무너져 최소 12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 국영 수력발전 공사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터널에서 폭발이 일어나 터널 일부가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터널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9명이 갇혔으며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터널에 들어간 발전소 직원 6명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지만 경기도 용인과 광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곳에 따라 순간적으로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 최대 80mm, 경북에는 10에서 60mm가 되겠고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장맛비와 함께 무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완전히 식지 못하고 서울이 25도, 대구 26도, 광주도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4도, 포항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케어 오후 2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